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통합각 3차 시가 되었네요. 자, 이번 시간 3차 시 지금부터 통합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 잠깐 알아볼게요. 전 시간에는 저희가 빅뱅 후 38만 년까지 어떤 입자들이 생겼는지 좀 알아봤었죠. 자,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쿼크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겨났고, 빅뱅이 기본 입자가 생겨난 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쿼크가 결합해서 드디어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성이 됐다 그랬죠. 이때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라서 수소 원자핵은 빅뱅 직후 얼마 안 있다 바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빅뱅 3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이 이제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때 생긴 헬륨 원자핵하고 수소 원자핵하고 질량비를 보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네, 맞아요. 3대2였죠. 3대1. 자, 그 다음 빅뱅 38만 년 후에 드디어 원자핵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와 결합을 했죠. 그래서 원자를 형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빈 공간으로 빛이 빠져나와서 우주 배경 복사를 이룬다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총 결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총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빅뱅 후 38만 년까지 우주에 이제 만들어진 원소, 물론 일부 리튬이 있긴 하지만 수소하고 헬륨 원자가 다예요. 빅뱅이 있고 38만 년 후에는.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면 다른 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원소들도. 그래서 다른 원소들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됐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 내용이 교과서 22, 23, 24, 25에 걸쳐서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조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전초전으로 이 어려운 내용을 좀 공부하기에 앞서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원소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보라고 교과서 28쪽을 보면 주기율표라고 보이죠. 이 주기율표는 우리가 이제 원소들의 특징별로 잘 나열해 놓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에 있죠. 자, 교과서 28쪽 폈나요? 주기율표? 네. 자, 주기율표 보니까 1번에 수소, 2번에 헬륨, 3번에 리튬, 4번에 베릴륨, 5번에 붕소, 6번에 탄소, 7번에 질소, 8번에 산소, 9번에 플로린, 10번에 네온 등등 해갖고 쭉 번호를 매겨놨네요. 그죠? 자, 그래서 번호를 쭉 매겨서 이제 끝에까지 가니까 몇 종류가 있어요? 118번까지 있죠. 그럼 현재 이 지구일표에면 지구상에서는 몇 종류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18종에 있는 원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땐 어디까지 배웠어요? 우주가 탄생하고 빅뱅 일어나고 처음에 만드는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까지밖에 우리가 아직 얘기는 안 했죠. 그럼 그 나머지 원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원소 소개 읽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원자번호, 원소 이름, 원소 규모 이렇게 써놔 있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주기율표 보면은 가운데 CA 이렇게 써놓고 얘는 줄거서 뭐라고 이름 붙였나요? 원소 기호라고 이름 붙였죠. 네. 그래서 CA라고 표기를 하면은 이제 칼슘이라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소 이름은 그 밑에 칼슘 이렇게 써놨죠, 그죠? 음. 자, 그 위에 이제 숫자가 하나 있네. 20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죠? 2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자 번호라고 부릅니다. 원자 번호.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요? 12번이 되는 거죠. 칼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 돼요? 20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거는 그 원소에 들어있는 그 원소의 원자 하나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원자 할 때 잠깐 배웠죠?
원자는 중성이라 그랬어요?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그랬어요? 네. 중성이죠, 원자는. 그러면은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이거를 상쇄해줄 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도 의미하지만 곧 뭐도 의미하는 거다? 중성 상태의 전자의 수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칼슘의 양성자의 수는 하고 질문을 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20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20이에요, 20. 자, 칼슘의 중성 상태 전자수를 물었다. 그럼 중성 상태 전자수구나 양성자수나 다 똑같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자 번호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답은 어떻게 20 이렇게 따르면 되겠죠, 그죠? 자,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했네요. 마그네슘과 칼슘 중 무거운 원소는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자, 그러면 우리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2번이죠. 칼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20번이에요. 그럼 마그네슘의 양성자는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2개 있다는 얘기예요. 12개. 칼슘의 양성자는 몇 개 있나요? 20개 있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더 많은 게 더 무겁겠죠. 그럼 마그네슘과 칼슘 중 무거운 원소는 하고 물었다면은 당연히 무거운 원소는 뭐가 되겠어요? 네, 칼슘 되겠죠.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자, 번호가 클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앞에 화면 다시 돌아가서 자, 수소하고 헬륨은 어느 게 더 무거운가요? 그렇죠. 헬륨이 더 무거워요. 수소하고 헬륨하고 리튬 중에서 리튬이 제일 무겁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나온 내용은 생뚱맞은 내용이 나왔네요. 핵융합하고 핵분열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얘기가 앞으로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알고 가야지 그 다음 단원 좀 공부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융합하고 핵분열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핵융합 봅시다. 핵융합은 뭘 갖고 핵융합이라고 하느냐면 두 개의 가벼운 원소가 충돌해서 하나의 무거운 핵으로 변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다시 설명합니다. 핵융합은 두 개의 가벼운 원소가 충돌해서 하나의 무거운 핵으로 변할 때를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합쳐진다 이런 뜻이 말 그대로 핵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합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핵융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벼운 두 개의 원소가 충돌해서 하나 무거운 핵으로 변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핵융합을 계속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그 에너지 저희가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핵융합은 높은 온도하고 높은 압력 하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 중에 수소가 있다고 해서 공기 중에는 수소 두 개가 저절로 만나갖고 헬륨이 되진 않아요.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소를 핵융합시키려면은 지구상에서 하려고 그러면 1억 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가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벼운 원소가 합쳐져서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핵융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반대도 있겠죠. 그 반대는 뭐냐? 무거운 원자 핵이 둘 이상의 핵으로 분열. 자기보다 가벼운 둘 이상의 핵으로 분열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핵분열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핵이 갈라지는 거죠. 분열하는 거예요. 이때 무거운 핵이 둘 이상의 핵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더 안정된 상태로 가면서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무거운 핵을 가진 물질을 가지고 그걸 쪼개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그 밑에 또 써놓은 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해 못한 내용이 적혀 있네요. 갑자기 제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철보다 가벼운 원자핵은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반대로 그보다 무거운 원자핵들은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철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철은 굉장히 핵저당 에너지가 낮아서 핵저당 에너지가 높아서 안정돼 있는데 이 철보다 가벼운 원자핵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합쳐서 철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철보다 가벼운 것들은 갈라지는 효과보다는 합쳐지는 효과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자핵은 뭘 한다?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자,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들은 얘는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들은 쪼개져서 뭐가 되고 싶어요? 철 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핵들은 핵융합을 하지 않고 쪼개지면서 뭘 일으킨다?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원소가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자, 그럼 우리 이제 핵융합, 핵분열 그 다음에 배웠는데 잠깐 다시 정리할까요? 자, 가벼운 원소가 충돌해서 무거운 원자로 됐다. 그럴 땐 뭐라고요? 예, 핵융합이에요. 핵융합. 단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아주 온도가 높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무거운 원자핵이 쪼개졌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걸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핵분열도 역시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철보다 가벼운 원자핵, 철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놈들은 네,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면은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원소는 뭐다? 예, 바로 철이에요. 철. 자,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요 핵융합과 핵분열 요거를 잠깐 선생님이 그림을 좀 따왔어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시한 게 중성자고 이렇게 표시한 게 양성자예요.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가 결합한 요거를 양성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수소인데 이렇게 중성자가 하나 있어서 이런 수소를 우리가 중수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수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하게 되면 이때 필요한 온도는 한 1억도 정도 됩니다.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1억도 상에서 융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헬륨이 나오게 돼요. 헬륨이. 근데 헬륨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중수소나 삼중수소보다 핵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핵융합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핵융합이 일어난다면은 중수소, 삼중수소 1g을 가지고 석유 몇 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8톤을 연소시킨 거랑 똑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밑에 봅시다. 밑에 보니까 우라늄 235라는 얘기는 중성자하고 양성자 수 합쳐서 235개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중성자를 이렇게 충돌을 시켰더니 이 핵이 쪼개져서 핵이 쪼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핵분열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핵이 쪼개지면서 우라늄 235 연료 1g을 완전히 다 쪼개면은 석유 2톤을 뗀 것보다 똑같은 에너지가 나와요. 석유 2톤을 뗀 것과 같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석유 2톤 떼는 에너지를 쓰느니 우라늄을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무슨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자력 발전을 하면 원자력 발전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면은 폐기물이 남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폐기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당장은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올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통합과학 시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핵융합이 뭐고 핵분열이 뭐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새로운 원소가 이제 탄생하는 거를 우리가 과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은 별에서부터 할 거예요. 별에서부터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별 내부에서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에 대해서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자, 수소가 반응을 해서 헬륨을 얻는 이런 온도는 얼마 정도 되냐면 1000만 K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모르는 온도 단위가 나왔죠? 요 K라고 쓰면은 켈빈 온도라고 불러요. 자, 켈빈 온도라고 부르고 자, 섭씨 온도하고 관계는 섭씨 온도에다가 죄송합니다. 자,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 온도가 돼요. 그럼 1000만 켈빈 온도면은 섭씨 온도로도 대략 1000만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소가 반응을 해서 헬륨이 됐다. 자, 그러면은 수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헬륨이 되진 않아요. 주위 온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 1000만 K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돼요. 자, 그러면 헬륨이 탄소가 되는 데는 여기 헬륨이 반응해서 탄소가 되려면 주변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1억 도가 돼야 돼요. 1억 K가. 탄소가 반응해서 네온이나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더 큰 원자핵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온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8억 K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큰 물질들을, 원자 번호가 큰 원소를 생성하려고 그러면은 별 내부에서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수소하고 헬륨이 반응하는 온도는 1000만 K이고 헬륨이랑 탄소가 반응하는 건 이렇게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헬륨이라는 원소가 있어도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내부 온도가 1억 K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려면 8억 K 정도 돼야 되고 산소나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려면 15억 K가 돼야 되고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려면 별 내부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돼요? 30억 K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별의 온도가 서서히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면은 제일 먼저 1000만 K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이 온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 헬륨, 탄소, 네온 등 점점점 높은 원자 번호의 원소를 핵융합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반응 온도도 어떻게 된다?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 요거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거는 요 철 밑에는 없죠? 그렇죠? 네, 아까 설명한 거 이제 기억날 거예요. 자, 우리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최종 원소는 뭐다? 철이에요, 철.
온도가 더 높아져도 철은 더 이상 융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럼 다음 장 넘어갈게요. 오늘 할 게 많네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만유인력이라는 거, 중력이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만유인력은 뭐 갖고 만유인력이라고 그래요? 예,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고 배웠죠, 그죠? 네, 그걸 뭐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뭐 중력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지구가 당기는 힘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만유인력 이렇게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만유인력의 특징은 질량이 커질수록 만유인력도 커져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얘네들이 만유인력 받아서 이렇게 세 개가 뭉쳤어요. 그리고 다른 입자가 오면은 이 입자하고 여기 뭉쳐 있는 거하고 이 뭉쳐 있는 게 질량이 크니까 결국 얘도 어떻게 돼요? 이 안쪽으로 네, 잡혀오겠죠. 자, 그래서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성간 물질들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뭉쳐지면은 특징이 점점 커집니다. 질량이 커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들이 뭉쳤으니까 이 전체 차지하는 부피는 점점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져서 중력 수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주 공간에 떨어져 흩어져 있는 성간 물질들이 만유인력으로 자꾸 모이게 되면은 그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작아지는데 질량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커집니다. 그럼 부피는 작으면서 질량이 커지니까 안에 물질들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부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 수축하면 내부 온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 과정을 우리 잠시 후에 볼 거예요. 잠시 후에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때니까 그래서 우주 공간에 떨어져 있던 물질들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뭉쳐지고 그러면 질량이 커지니까 그 근처에 있는 걸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럼 더 많은 성간 물질을 끌어들여서 밀도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드디어 이제 뭐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렇죠. 별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별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네, 맞아요.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인력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어떤 게 무거운 물체고 핵융합, 핵분열도 배웠고 만유인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이게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먼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어, 이거보다 더 깊게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그 진도 나가는 거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별의 탄생과 진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보는데 자, 다음 시간에 22, 23, 24, 25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그래도 이걸 다음 시간에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만 갖고 이해하기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여기 다뤄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별의 탄생과 진화에서 성간물질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성간물질은 잠시 후에 좀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단계를 거쳐요? 네, 성운 단계를 거치죠. 그 다음에 성운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뭐가 돼요? 네, 원시별이 돼요. 원시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시별 다음에 주계열성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단계가 거성. 큰 별이란 뜻이죠.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성은 우리가 적색거성. 그거보다 온도가 높아갖고 빨간 것보다 적게 보이는 걸 초거성 이렇게 이름 붙이네요. 그 다음에 주변은 행성상성운, 중심은 백색외성, 주변은 초신성 폭발, 중심은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간대요. 별이. 자, 그럼 우리 별의 일생이 성간물질부터 거성이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주 질량이 큰 것들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거는 백색외성이 되는데 이 과정을 정확히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건 통합과학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통합과학에서는 사실 별의 진화 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생기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럼 같이 좀 자세히 알아봅시다. 성간 물질은 별들 사이의 공간에 분포하는 수소, 헬륨 등 기체와
미세, 고체, 입자 등의 성간 먼지를 우리가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요. 여기 그림상에 어떻게 표시해놨어요? 점으로 표시해놨죠? 그러니까 우주 빈 공간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수소, 헬륨, 뭐 고체 입자, 아주 미세한 고체 입자 이런 것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성간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우리 빅뱅 우주 때 만들어 놓은 수소나 헬륨이에요. 그리고 약간이지만 고체 입자가들이 있어요.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걸 우리가 먼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데 그 퍼져 있는 곳에서 밀도가 좀 높은 데가 있어요. 그 밀도가 높은 데는 중력에 의해서 성간 물질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 시작하죠. 그럼 성간 물질이 이렇게 모이면서 중력 수축으로부터 중력이 수축되면서 따로 떨어져 있던 성간 물질이 뭉치니까 마치 뭐처럼 보여요? 구름처럼 보이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성운이라고 불러요. 성운. 처음에 따로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처음에 따로 떨어져 있던 성간 물질들이 중력 수축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아니, 구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형성된 성운이 온도가 아주 높으면은 안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기 이제 에너지 충분하니까 다 흩어져 갖고 이제 성운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온도가 낮은 애들은 성운 그 자체에 그냥 성간 물질들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뭐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그럼 성간 물질들이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성운의 성간 물질이 중력 수축하면은 점점 이제 큰 성간 물질보다 크지만 가운데로 모이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하죠.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요? 네, 1000도까지 1000K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면은 이때는 가시광선 영역의 복사선을 내놔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럼 멀리서 봤을 때 가시광선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성운에 이렇게 구름처럼 있던 성운이 이제 중력 수축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중력 수축하면서 모이니까 요 부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드디어 가시광선 복사선을 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이 가운데 뭉쳐진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하겠죠. 표면 온도가 1000K가 됐을 때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른다? 원시별이라고 부르고 이제 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시별 자체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원시별 자체도 그렇죠. 중력 수축을 합니다.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아까 원시별보다 별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면서 별의 중심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겠죠. 별의 중심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 1000만 K에 딱 이르면 이제 배웠네요. 우리 별의 안에 이제 중심 온도가 1000만 도가 됐다. 1000만 K가 됐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본 거 잠깐 기억나죠?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을 하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이 전체가 아니에요. 이 전체 지금 선생님이 지금 펜으로 제가 가르친 이 전체가 아니라 이제 수축하다 보면은 가운데 부분 온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온도가 1000만 도가 되면은 무슨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수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질문하는 학생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수소가 없잖아 했는데 아까 성간물질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그렇죠.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이미 수소는 이 물질들이 성운을 만들고 원심을 만든 수소는 이 안에 지금 다 차 있는 거예요. 다 차 있고 걔가 이제 다 차 있지만 기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드디어 이제 1000만 K, 중심 온도가 1000만 K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된 이 부분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아까 얘기했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이 주변에 있는 수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맞아요. 걔네들은
핵융합 반응에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 뭉쳐져 있는 데를 탈출하려고 해요. 뭉쳐져 있는 데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부 압력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중심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에너지를 얻은 이 주위에 있는 수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탈출하려고 그래요. 탈출하려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에 있는 질량이 큰 놈이 탈출 못하게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기고 있죠. 그걸 우리 무슨 힘이라고 불렀어요? 아까? 중력, 만율력이라고 불렀죠. 그죠? 중력이에요. 그러면은 별 초기에는 중력이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별이 수축을 하죠.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근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수축에 저항하는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부 압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가면은 내부 압력하고 중력이 같아져요. 그러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가려는 놈하고 중력에 의해서 끌어들이려는 놈하고 같아지니까 이 별의 크기가 더 이상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게 되겠죠. 네, 맞아요. 작아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가 일어난다? 중력 수축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수축은 일어나는데 내부 압력이랑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서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안정한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안정한 별이 되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계열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됐겠죠? 자, 별내 이제 원시별이 축소해서 이제 가운데 온도가 1000만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서서히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수소들이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죠. 이제 충분한 에너지,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한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하지만 이제 가운데 있는 놈들이 끌어당기니까 중력 수축도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핵융합 반응에 의한 내부 압력이랑 이 중력에 의한 수축이랑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축이 아니라는 이 안정한 별이 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자, 별의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주계열성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사라지고 태어나서 사라지는 데까지 100억 년이다. 그러면 주계열성으로 있는 시간이 한 90억 년 정도 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별 있죠. 가장 우리가 매일 접하는 별, 태양 있죠. 태양도 현재 주계열성 상태로 있고 대략 50억 년 정도 아직 주계열성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배운 데가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자, 요 단계인데 지금 보니까 원자의 중심에선 지금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정한 상태로 돼 있고 지금 표면을 노랗게 칠했다는 얘기는 태양을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소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죠. 이 안에 있는 수소가. 이 안에 있는 수소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니까 수소를 이제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수소는 없고 수소가 다 뭐가 됐어요? 헬륨이 됐겠죠. 자, 수소가 헬륨 됐는데 지금 가운데 온도는 얼마예요? 네, 1000만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안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하얀색 화살표 보이나요? 하얀색 화살표처럼 이번에는 중력이 다시 수축이 됩니다. 중력에서 수축을 하게 돼요. 내부가. 중력에서 수축을 하게 되니까 또 막대한 에너지를 내놓겠죠. 그러면 요 수축하는 주위에 온도가 다시 어떻게 돼요? 요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온도가 다시 높아지죠. 안에 있는 핵은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수축하는 것 때문에 위에 바깥쪽에 온도는 높아져요. 그럼 다시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1000만도가 되면 다시 수핵융합 반응이 이번에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핵융합 반응이. 그럼 수핵융합 반응이 바깥쪽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서 에너지 얻은 것들이 다시 탈출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얻은 에너지 갖고 탈출하니까 아까 중심부에서 얻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럼 중심부에서는 더 이상
예,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탈출할 수 있는 압력이 더 큽니다. 그러면 별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뽕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는 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거성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부풀어 오르면 표면의 온도가 커지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붉은색으로 부풀어 오는 별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주계열성이 끝나고 이제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그 태양 궤도가 어디까지 온다? 예, 지구 궤도까지 태양이 커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되면 뭐 이제 더 이상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적색거성은 안에 있는 수소핵융합이 끝나고 이제 그 수소핵융합이 완전히 끝났을 때 헬륨이 됐을 때 그 헬륨이 이제 수축하면서 그 표면이 다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헬륨만 좀 봅시다. 헬륨 보면은 헬륨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쪽 헬륨만 있는 내부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그러면 높아지다 1억도가 딱 됐다. 그럼 이번에는 무슨 핵반응이 일어나요? 헬륨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헬륨 3개가 결합해서 탄소가 되는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주기열성이 끝난 별들 보면은 안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수소핵융합이 이제 끝나고, 안에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서 지금 뭐가 생기고 있어요? 탄소가 생기고, 그 바깥쪽 표면에는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서 별이 커지고, 이제 이건 이제 이 작업이 이제 일생이 아니죠. 이 작업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뭐까지 지금 생성을 할 수 있다? 탄소 핵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때 요 내용 한 번 더 다룰 테니까 잘 이해하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질량이 얼마만한 별이요? 그렇죠. 태양 질량의 별은 이렇게 해요. 뭐 책에는 태양 질량의 8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의 한 8배 정도 되는 8배보다 작은 질량을 가진 별들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책에서는 태양 질량의 별은 한 요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질량이 태양보다 엄청나게 큰 별이다. 그럼 아까처럼 지금 이 중심부만 그린 겁니다.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이 다 끝났으니까 중심부에 지금 뭐밖에 없어요? 헬륨밖에 없겠죠. 그러면 헬륨밖에 없는데 그 헬륨이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하죠. 수축을 하면은 온도가 점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드디어 헬륨도 탈 수 있는 헬륨 연소층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탄소가 생기죠. 그럼 그 탄소가 다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번엔 탄소도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더 수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이번엔 뭐까지도 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산소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커집니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죠. 내부 온도가. 그래서 내부 온도가 점점 커지면 탄소 다음에 네온을 만들 수 있는 층이 생기고 네온 다음에 마그네슘 만들 수 있는 층이 생기고 마그네슘 다음에 규소를 만들 수 있는 층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 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철까지 만들 수 있는 층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태양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서 탄소가 만들면 태양 끝이고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컸들은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계속해서 중력에 의한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내부로 갈수록 더 많은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핵융합 반응으로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그 많이 나오는 그림이죠.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처음에 성운 상태에 있는 것들이 모여서 원시별을 만들고 원시별이 여기 질량이 작은 별, 질량이 큰 별인데 지금 여기에는 주계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질량이 작은 별, 태양만한 질량을 가진 별들의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면은 적색거성이 만들어지는데 적색거성 단계에서 지금 안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헬륨이 뭐가 된다? 그렇죠. 탄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은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서 조금 더 지나다 보면은
이제 가운데는 밝은 탄소 덩어리인데 밝게 빛나는 건 아직도 저기 수축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빛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밝은 부분하고 바깥에 이렇게 구름처럼 원반처럼 생긴 구름이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고, 행성상 성운이 이제 나중되면은 여기 있는 구름층들에 있는 성운에 있는 입자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맨 끝에는 핵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백색의 선이라고 불러요. 자, 질량이 큰 별은 역시 거성이 되는데, 이 거성이 되는 단계에서 지금 중심부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좀 전에 설명했죠. 수소가 타서 헬륨이 수축하면서 헬륨 핵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생기고, 그다음 탄소가 다시 수축하면서 질소, 산소, 규소, 철 이런 순차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그렇죠. 철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철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안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면 내부에서 이제 에너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네, 내부에서 폭발하는 에너지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 핵융합으로 만드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기 시작하겠지. 커다란 것들이. 수출하게 되는데, 그럼 중력에 수축하면서 점점 안으로 모이다 보면 이 압력을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견딜 수 없을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폭발하는데, 그때 폭발하는 게 새로운 별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뭐라고 부릅니까?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이거 지금 그 자료 만들고 있을 때 어제도 지금 현재 발견된 초신성보다 500배 밝은 초신성을 발견했다 그래요. 이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 적색 초고성 단계 여기서는 우리 어디까지 만들었나요? 철까지 만들었는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이때는 핵융합이 아니라 다른 메커니즘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 초신성 폭발할 때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폭발했으니까 그 같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우주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고,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남는 부분은 이제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룰 거는 여기까지만 다룰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뒤에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대충 했죠. 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합시다. 자, 두 개의 가벼운 원소가 충돌하여 하나의 무거운 핵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고,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핵융합이 일어날 땐 온도는 무거운 핵일수록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별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 보면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는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예, 탄소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큰 별은 핵융합으로 내부에서 뭘로 만든다? 철까지 만들고, 이후에 초신성 폭발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을 해요. 자, 그럼 우주에 있는 다양한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결론은? 네, 이제 결론 이해하시겠죠?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기는 내용을 교과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번 시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 듣는 게 다음 시간 수업하기엔 좀 편할 겁니다. 자, 3차시 수업 듣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4차시 때 봬요.